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을 지적하며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4박 6일 동안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14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의혹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 캐물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G20 정상회의 개최 이래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향해 미사일 100발을 퍼부었습니다.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뿐 아니라 이웃나라 몰도바까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국가 예산 700억 원을 들여 만든 초대형 방제선 N담호가 방제뿐 아니라 준설 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현행법으로는 허용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장비 분량을 숨긴 채 취향한 데다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1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무모하게 투자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2024년부터 중단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TBS 직원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는 오늘 새벽까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고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단연 화두는 북한 문제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을 지적하며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는데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장에서 처음 마주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먼저 발언을 시작한 시진핑 주석은 한중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라며 지역 평화를 수호하는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在维护地区和平、促进世界繁荣方面负有重要责任，也有广泛的利益交集。 윤 대통령은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이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은 25분 동안 진행됐는데 핵심 화두는 역시 북한 문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중국에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한중은 한반도 문제에 공동 이익을 가진다면서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북한이 호응한다면이라고 전제한 뒤 잘 이행되도록 협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날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하며 북한을 감쌌는데 이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한중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자
시 주석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민관 협의체인 1.5 트랙 대화체제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방한 초청에 응하겠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에게도 중국 방문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막판에 한중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윤 대통령은 주요 3국 모두와 잇따라 회담하는 굵직한 성과를 남기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한미일 3국이 신설하기로 한 경제안보 대화나 자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견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이나 시 주석의 방한 문제 등 자국의 껄끄러운 사항은 발표문에서 빼놨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막판에 성사된 한중 정상의 첫 만남. 정식 회담 형식을 갖추면서 서로의 면을 살렸지만 3년 동안 쌓인 현안에 비해 25분이란 시간은 짧았습니다. 서로의 방점도 달랐습니다. 먼저 시진핑 주석은 경제 협력을 정치화, 안보화하는 걸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3일 한미일 3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신설하기로 한 경제 안보 대화를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Today, we'll discuss how we can strengthen our supply chains and economic resilience.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 칩4에 대한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외교 문제로 번진 한중 간 반도체 수출입의 상호 의존성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共同践行真正的多边主义，为世界提供更多的正能量、稳定性。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북핵 문제는 중국 측 발표문에서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중 고위급 대화 정례화나 시 주석 방한 초청 관련 내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참석을 위한 4박 6일 동안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으로 오늘 새벽 귀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전 자신의 SNS에 이번 순방에서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이 연대를 통해 보장된다는 신념으로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정 실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9일 검찰이 자택과 당사,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선 지 엿새 만입니다.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억대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호술회, 증거인멸 교사 등 크게 4가지입니다. 검찰은 우선 정 실장이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일했던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주거나 특혜를 주는 대가로 김만배 씨의 개발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압수수색을 앞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범행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이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이 20년 이상 이 대표를 보좌했고 이 대표가 모든 결제 문건은 정 실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고 적었을 정도로 둘 사이를 특수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기까지 했는데 사실상 이 대표가
오랜 기간 오른팔 역할을 한 정 실장의 범행을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는 해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에 대해 활동 시기 등을 고려했었을 뿐이고 구체적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 실장이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적 없고 428억 원 약정설도 허구일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만큼 정 실장의 입에서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한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말고는 아무 물증도 없다는 정진상 실장 측의 주장에도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사 검사들은 공수처에 고발한 민주당을 향해선 거대 정당이 수사팀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출석한 당일 민주당은 검찰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2019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 실장 자택에서 뇌물 3천만 원을 전달할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하려고 계단을 이용했다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콕 짚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유동규가 올라갔다는 계단 바로 앞이자 아파트 동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에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이나 공소장은 한 글자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말로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충분히 현장을 조사해 확인된 사실을 영장 범죄 사실로 기재했다며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정 실장의 혐의가 정영학 녹취록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 역시 비슷한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근거로 든 녹취록은 일부 파편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며 보강 수사 결과 결론적으로 녹취록 내용이 바뀐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물증은 재판 과정에서 다 제시될 거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 검사와 지휘부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거대 정당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수사를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 흔든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 실장의 신병 처리 방향은 함구하고 있지만 이미 30쪽이 넘는 압수수색 영장이 공소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예고된 절차란 전망도 나옵니다. 법원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앞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었다는 점도 수사팀의 행보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서울 용산경찰서 정복과장이 어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특수본이 출범한 지 2주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점점 윗선을 향하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범 후 2주 동안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힘쓰던 특수본이 처음으로 불러낸 피의자는 서울 용산경찰서 정복과장이었습니다. 정복과장은 헬로윈 축제 안전사고를 우려한 경찰 정보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짧은 답변만 남기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현장의 실무진만 겨냥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본은 이른바 윗선 수사에도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우선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이틀 연속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참사 당일 언제 상황을 전파받았는지와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과 소방에서 접수받은 내용을 관계기관에 알리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도 소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특수본이 서울시 관계자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용산구와 박희영 구청장에게 집중되던 수사가 서울시로도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청 치안 상황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늦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 이용욱 총경도 대기 발령됐습니다. 이 총경은 또 소방에 첫 신고가 들어온 지 1시간이 넘은 밤 11시 18분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전화를 받고도 아직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을 두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2차례나 무정차를 적극 요청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사 관계자가 YTN에 경찰이 참사 발생 전 전화로 이태원역 혼잡도만 묻고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진실 공방은 결국 수사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주장하는 경찰의 최초 무정차 통과 요청 시각은 참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밤 11시 11분입니다. 이에 경찰은 그보다 전인 밤 9시 38분 이태원역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참사 전후로 경찰이 무정차를 적극 요구했지만 공사 측이 모두 거부했던 겁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인 21시 38분과 발생 직후인 23시 11분에 2차례, 한 번은 휴대전화, 한 번은 사무실 유선 전화로 요청하였다라는 걸. 그런데 참사 발생 전 경찰이 이태원역으로 전화한 건 맞지만 역사 혼잡도만 묻고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밤 9시 38분 통화에선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이 이태원 역장에게 역에 내리는 사람이 많은지 등을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태원역은 초저녁에 비해선 내리는 사람이 덜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답변했고 통화가 종료됐던 겁니다. 무정차 요청과는 거리가 멀단 얘기입니다. 공사 측도 공식 입장을 내고 당시 이태원역은 근무 인원을 26명으로 늘려 안전조치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밤 9시 38분은 오히려 경찰에 이태원역 출입구 진입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던 시각이라고 맞섰습니다. 취재진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인 용산서 전 112 상황실장에게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가운데 특별감찰팀은 특수본에 용산서 전 112 상황실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어 이 전 서장과 류 전 관리관에게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입니다. 앞서 행안위는 이들이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하자 국회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이 전 서장과 류 전 관리관, 송병주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3명을 증인 채택했습니다. 다만 송병주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오늘 회의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의 동의 없이 공개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둘러싼 논란 탓에 여야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단 공개 배후로 민주당을 지목하며 공세를 강화했고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오히려 음모론으로 정쟁을 부추긴다고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폐륜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유족 상처에 또다시 상처를 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성을 상실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의심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민주당은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고 거듭 말해왔다며 배우설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민주당과 엮어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세력은 집권 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입만 열면 음모론으로 정쟁을 부추기는 세력은 집권여당 국민의힘 아닙니까? 모든 문제를 다 민주당하고 연계시키고 이재명 대표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희생자 명단 공개라는 돌발 변수가 나오면서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 격화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3당은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데드라인을 24일로 못 박으며 의장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에 같이 들어와서 협의 테이블에 앉지 않고 바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을 좀 의장님께 드렸고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 또 설득과 함께 결단해 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산구청을 방문해 참사 당시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국정조사보단 진상규명 먼저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진과 재선 의원에 이어 초선 의원들도 국정조사 수용 불가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용 불가가 전원 동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은 있었습니다만 다수의 의원님들은 국정조사 좀 수용은 어렵다. 국정조사를 압박하는 야권과 이를 거부하는 여당의 첨예한 갈등 속에 희생자 명단 공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합의 과정이 더욱 험난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이처럼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를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매체가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수도권을 덮친 폭우에 서울 사당동 아파트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석 달여가 지나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는데 옹벽 복구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한 채 주민들은 위태로운 경사면 주변으로 위태롭게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제보는 와익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며 아파트 뒤편 거대한 옹벽이 붕괴했습니다. 주민 160여 명은 졸지에 집을 떠나 인근 대피소 등에서 며칠 동안 생활해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해 아낌없는 지원과 신속한 복구 작업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상안부가 동작구청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다 지원을 좀 협의를 좀 해가지고 신속하게 좀. 석 달 뒤 복구는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무너진 옹벽잔해는 다 철거했지만 야산이 무너져 내린 비탈면은 위태롭게 방치돼 아슬아슬합니다.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마련된 좁은 임시 통로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아파트 뒤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옹벽이 무너진 구간은 일부 방수포가 덮여 있긴 하지만 뒷산 흙과 이 바위가 여전히 노출된 상태입니다. 옹벽을 다시 쌓는 공사는 몇 달째 시작도 못한 상황. 주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지금도 이렇게 빗소리가 막 나면 무서워요. 삐쭉삐쭉 나오니까 상당히 느낌이 날카롭고 무서워서. 공사도 지금 몇 달이었는데 그 경비들 그것도 아직 완공 안 돼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 무슨 공사를 일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너진 옹벽 주변은 아파트 사유지인데 급경사지라 지자체가 한 해 2차례 안전점검을 책임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복구 공사 비용을 아파트 측과 지자체가 얼마만큼 부담할지 의견이 분분했던 게 공사를 지연시킨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시유지서 사유지로 물이 넘어왔으면은 폭포수처럼 넘어왔으면 시유지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이에 대해 서울 동작구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둘 거라면서 옹벽 붕괴의 책임을 어떻게 지울지는 설계안이 확정되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주민들에게 3가지 설계안을 제시했다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옹벽 복구를 위한 첫 삽을 언제 뜰 수 있을지 정해진 게 없어 지난 여름 악몽이 되풀이될까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걱정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가 예산 700억 원을 들여 만든 초대형 방제선 N담호가 필수 장비 불량을 숨긴 채 취항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N담호는 무려 120억 원을 들여 준설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 이 작업은 현행법상 아예 허용될 수 없는 거로 YTN 취재 결과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07년 태양기름 유출 사고 같은 악천후 대규모 오염 사고에 대비해 정부 예산 700억여 원을 들여 건조한 5,000톤급 초대형 방제선 N담호. 그러나 유출된 기름 확산을 막는 핵심 장비 오일 펜스가 정상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량인데다 이를 숨긴 채 취항시까지 연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일 펜스는 당연히 바다 위로 떠야 하는데 N담호의 오일 펜스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N담호를 운영하는 해양환경공단은 해양 재난이 없을 땐 바다 바닥을 긁어내 백기를 만들거나 땅을 메우는 준설 작업도 수주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해마다 56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전체 건조 비용의 17%에 달하는 120억 원을 들여 준설 장비를 구매했지만 정작 현행법상 이 장비를 사용할 자격조차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준설 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에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은 등록 자체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준설 작업을 하려고 애써 갖춘 토사흡입 파이프도 내부 탱크도 모두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직접 준설을 할 수 없는 건 맞지만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면 민간 임대는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익 사업을 진행할 법적인 토대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억 원 넘는 세금을 무모하게 투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등록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니까 현재로 보면 돈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 없이 그 배만 건조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박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공단의 준설 사업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돼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결국 N담호는 취항 넉 달이 지난 지금도 새로 주문한 오일 펜스 도착과 법안 개정을 기다리며 전남 여수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테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던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오전부터 서울 성수동에 있는 차이코퍼레이션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차이코퍼레이션 측이 지난 2018년 테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결제 정보를 별도 법인인 테라폼랩스에 무단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차이코퍼레이션은 홈페이지에 고객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내후년부터 중단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주도로 예산 지원 중단 조례가 속전속결 처리된 건데 더불어민주당과 TBS 직원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73명 가운데 7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TBS는 현행 조례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해마다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300억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통과된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이 끊기게 될 전망입니다. TBS 직원이 원하면 다른 서울시 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등은 평등 채용 원칙 등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상당수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적이고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조례를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TBS의 그 불공정 편파 방송에 대해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TBS가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지원 중단을 강행한 건 특정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리는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해당 조례안의 발의 목적이 TBS의 기능 정상화가 아닌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편성하는 재단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TBS 직원들은 조례안 처리는 비민주적이며 구성원 400여 명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또 민주주의의 공기라는 언론이 이런 식으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강행, 결과를 만들어 놓고 거꾸로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서울시의 국민의힘입니다.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인 TBS는 1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달 만에 7만 명대로 올라갔습니다. 겨울철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감염과 중증 진행을 예방할 개량 백신의 접종률은 아직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만 명을 넘었습니다. 6만 2천여 명이던 일주일 전보다 1만 명 넘게 늘며 7만 2,883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7만 명대로 나온 것은 지난 9월 15일 이후 61일 만입니다. 확진자 증가세에 발맞춰 위중증 환자도 400명대로 올랐습니다.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중증화를 막아줄 개량 백신 추가 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18세 이상 전체 접종률은 3.7%, 60세 이상 고령층도 10.8%에 그칩니다. 접종 대상자로 범위를 좁혀도 18세 이상 접종률은 4.1%, 60세 이상은 12.6%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가 접종률이 최소한 지난 4차 접종률 수준인 60%는 돼야 하고 특히 70세 이상은 100%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력이 접종의 편의성을 더 증대시킨다면 더 많은 고위험군 대상자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가 있고 따라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아질 것은 자명합니다. 개량 백신은 BA1 기반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BA45 기반의 화이자 백신 등 3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고민된다면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5에 특화된 BA45 백신을 선택하면 감염 예방과 면역력 형성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mRNA 백신이 꺼려진다면 유전자 재조합 백신으로 추가 접종해도 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강원도 원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이어서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전국으로 번지면서 가축 감염병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 산란계 농장.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농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7만 마리 넘게 키우는 농장에서 닭이 죽기 시작한 건 지난 13일. 이후 이틀간 600마리 넘게 폐사했고 시료를 채취해 조사하자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 H5형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폐사율 100%에 달하는 고병원성 여부 확인까지는 하루에서 최대 사흘 정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 앞입니다. 외부의 출입이 완전히 통제돼 있는데요. 강원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농장 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농장에서 키우는 닭 7만여 마리를 모두 매물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농장 반경 10km 이내 산란계와 육계, 오리 농장 등 400여 곳이 밀집된 상황. 야생조류는 물론 농장을 드나든 사료 차량과 사람도 많아 추가 확산 우려도 큽니다. 철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철새 지나갔던 데는 어떤 차량이 거기를 잠깐 들렀다가 이동댕 오거나 약간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올해 첫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달 10일 야생조류에서 검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빠릅니다. 이어 경북 예천과 충북 진천, 청주에서 농장 감염이 확인됐고 강원도 원주까지 올라왔습니다. 강원 지역은 지난 9일 철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장 감염까지 확인된 상황. 정부는 가축 감염병 확산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확산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온정주의에 얽매여서 형식적으로 농장 점검을 추진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 야생 철새와 수컷 멧돼지의 이동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확산하면서 가축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전남 순천시는 지난 13일 순천만에서 발견된 흑두루미 폐사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방역 지역 내 가금류 사육 농가 일제 검사에 나섰습니다. 반경 3km 안에는 가금류 사육 농가가 없지만 10km 안에 7개 농가에서 가금류 32만 3천 마리를 키우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1위는 종료벨이 울린 뒤 답안 작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수험생이 주의할 점, 김연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수능 입실 전까지 명심할 1번은 코로나19 확진 시 교육청에 전화하기입니다. 별도 고사장을 배정받으면 위치를 확인하고 수능 당일 자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필요하다면 교육청을 통해 각 구청에서 이동수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물 확인입니다. 반입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와 블루투스 이어폰은 물론 화면에 디지털로 숫자가 표기되는 모든 시계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져갔다가 시험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거나 전원을 꺼놓으면 되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험 직전엔 긴장 때문에 깜빡할 수 있으니 위험 요인은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분증과 수험표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수험표를 잃어버려도 당일 비상 발급이 가능하긴 하지만 평정심을 잃어버린 뒤일 수 있습니다. 개인 샤프나 연습장, 볼펜 등은 시험 중에 적발되면 압수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 테이프, 연필,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샤프에 넣을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만 챙겨가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 규칙 명심하기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행위 1위는 시험 시간 종료 뒤 답안지 작성입니다. 답안지를 1초 더 붙잡았다가 0점 처리된 안타까운 사례가 30%가 넘습니다. 또 4교시 탐구 영역에서 1선택과 2선택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놓거나 1선택 과목 시간에 2선택 과목부터 풀면 부정행위가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15일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은 지난달 말 이후 약 보름 만으로 이날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이날 우크라이나에서는 동북부 하르키우, 서부 르비우 등 주요 도시의 15개 에너지 기반 시설이 공격을 받아 전국적으로 70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키이우 지역의 주거 건물 3채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웃 국가 몰도바로 연결되는 전력선이 차단되면서 몰도바에서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통신장애도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감시단체인 넷블록스는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인터넷 장애를 겪고 있다며 실시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인터넷 연결이 이전에 비해 67%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유엔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서방이 우리의 동결 자산을 압류하거나 우크라이나 배상금으로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이 오는 20일 시작하는 카타르 월드컵 동안이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들어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15일 DPA 통신에 따르면 인판티노 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도 이날 오천에 참석해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선수의 참가 여부가 결정되면 국제 스포츠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민재와 황인범 선수가 월드컵 축구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의 날카로운 공격을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을지가 16강으로 가는 첫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대표팀이 훈련을 15분만 공개하며 본격적인 전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중앙 수비수로 성장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는 황희찬과 황인범, 김진수 선수와 함께 사이클을 타며 회복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첫 경기 우루과이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팀에 헌신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경기장에서 많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는 우루과이에는 세계적 선수들이 많지만 축구는 이름값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전술적으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서 상대의 그런 능력 있는 선수들을 저희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선수들이 조금 더 공격 전개를 못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중앙 수비수가 유럽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것은 김민재 선수가 처음입니다. 때문에 벤투호의 수비 라인은 과거 월드컵 대표팀과 비교하면 기대할 만합니다. 상대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낸다면 강팀을 상대로도 승점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재를 필두로 한 수비진이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의 공격의 창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벌써 수능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분들 긴장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먼저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또 수능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경기 남부와 충남 지방은 종일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그 밖에 서쪽 지방도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수험생분들은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5.9도, 청주 7.6도, 부산은 9.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3도, 대전 15도, 광주와 대구는 16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을 지적하며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4박 6일 동안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14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의혹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 캐물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의 동의 없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을 두고 여야 대치 국면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게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여당이 음모론으로 정쟁을 부추긴다며 발끈했습니다. 러시아가 G20 정상회의 개최 이래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향해 미사일 100발을 퍼부었습니다.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몰도바까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오르며 4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됐다는 또 다른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K-팝 가수 최초로 3년 연속 그래미 후보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콜드플레이와의 함께 부른 마이 유니버스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분에 예투컴은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5분 동안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 회담을 통해 양국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하겠다며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한이 호응한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해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국은 뗄 수 없는 파트너라며 지역 평화 유지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中韩是搬不走的近邻，也是分不开的合作伙伴。在维护地区和平、促进世界繁荣方面负有重要责任，也有广泛的利益交集。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핵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와는 결이 다른 입장차를 보여준 거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최조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중국 주석은 북핵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에 시 주석은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면서도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만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꺼낸 중국 역할론에 대해 북한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입장은 동북아 위협의 우선순위가 북한보다 미국이나 한미일 안보 협력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의 도발 행보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국의 의사에 완전히 반하면서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교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런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장소인 동창리 위성 발사장 근처에선 새 건축물 공사가 시작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기존 엔진 시험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사각형 모양의 새 건축물이 위성 사진에 찍혔는데 새로운 엔진 시험대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군 당국은 아직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타이완에 대한 한중, 미중 간 인식차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남북 관계는 물론
동북아 긴장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요 나라 정상들과 접촉면을 넓혔고 동시에 식량과 에너지, 보건의 위기를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하자고 외쳤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의 마지막 날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이란 주제 아래 식량,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첫날 첫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과도한 보호주의를 지양하자고 의제 발언했습니다. 지난 2008년 G20 정상회의 때 우리나라가 제안한 무역과 투자 장벽의 동결에 모든 회원국이 동참한 것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식량, 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 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팬데믹으로부터 인류의 보편적 가치, 자유를 지키는 건 국제사회의 연대에 달려있다고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보건연대의 촉진자로 이바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글로벌 리더 국가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데믹 공조를 위해 ACTA에 기존 2억 불을 더해 추가적으로 3억 불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시간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접촉면을 넓혔는데 지난달 한국을 찾았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재회한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G20 소다자 협의체 믹타 정상들과 기념 촬영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아세안 회의 의장국이자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했던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G20 일정 중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대통령실이 공지했습니다. 4박 6일 꽉 채워 동남아를 돌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으로 천명했고 자유와 연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G20 정상회의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마련한 자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는 조코 위도도 인디 대통령의 부인을 필두로 중국과 일본, 튀르키예, 스페인 등 각국 정상의 배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전통 음식으로 오찬을 함께했으며 전통 악기를 활용한 한국 드라마 OST를 들었고 각국 배우자들과 폭넓게 환담하며 국가 간 협력 관계와 우정을 두텁게 다졌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의 순방 동행 일정을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의 발언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윤리위 제소를 준비하는 거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장 의원이 폐륜 발언을 했다며 즉각 당 최고위원직과 국회 과방위원직에서 사퇴시키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개개인을 애도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서였다는 게 이들의 논리인데 진보와 보수 진영을 넘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시민 언론을 표방하는 한 인터넷 매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그대로 써놨는데 유족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매체는 최소한 희생자의 이름을 공개해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이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족의 동의 없이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한 비판은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비판적인 입장이고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민단체도 진보와 보수 진영 구분 없이 대체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여당 소속 시의원과 보수 성향의 변호사 모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매체를 고발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그런 의도 하에서 이거를 공개를 하고 앞서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명단 공개는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공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매체는 요청이 들어온 희생자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성만 써놓는 식으로 명단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체는 사람인데요. 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 사망과 관련된 사망자의 명단인 경우에 이 개인정보보호법 자체에 이제 위반된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희생자 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불법이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남겨진 유족의 동의를 묻는 건 기본이고 상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유족에 대한 2차 좌표 찍기에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는 반인권적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 등의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이미 발생해서 보고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적 자료인 희생자 명단을 누군가 제공한 것이 아니겠냐며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배후로 민주당을 지목한 국민의힘 측 주장에 오히려 음모론으로 정쟁을 부추기는 건 여당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분명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해왔다며 모든 문제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연계하려는 한심스러운 정쟁 부추기기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로 매출 피해를 본 주변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현장을 찾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소상공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후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하고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참사 현장 조사와 추모 공간 조성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해 매출 피해를 본 업주를 만나고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의 지원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올려서 다음 달 정기국회안에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여당의 국정조사 동참을 압박하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의 안전 대책이 미비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할 계획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또 재난 분야 전문가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정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어제 오전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 시절 각종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당시 상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 실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측근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오랜 기간 이 대표를 곁에서 보좌했습니다. 검찰도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를 20년 이상 지속된 특수관계로 규정했는데 핵심 측근치고는 대외 노출은 매우 적은 편이라 이번 소환 조사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의 사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콕 집을 정도로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 실장. 이 대표와의 인연은 1990년대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정 실장의 과거 행적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영장을 보면 가명으로 학생운동을 하던 정 실장은 1995년 성남 지역 시민단체에서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뿐만 아니라 2005년엔 언론사 시민 기자로도 일하며 정치 입문을 준비하던 이 대표 홍보 활동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정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로서 이 대표와 한 배를 타기 시작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2010년 6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처음으로 당선된 뒤엔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가 시장 재선에 도전할 땐 시청에서 나와 선거 캠프에 들어갔고 재선 직후엔 다시 정책비서관에 임용됐습니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고 당선됐을 때도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도 공직 사퇴, 선거 후 재임용 방식으로 이 대표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최측근 치고는 실제 정 실장의 얼굴을 봤다는 지역이나 당 관계자는 극히 드뭅니다. 대외 노출이 적어 얼굴 없는 오른팔로도 불리는데 검찰은 정 실장이 20년 이상 이 대표를 보좌하며 정책 개발과 이행, 추진 등 업무를 총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공사 설립부터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을 다 보고받았다고도 적혀 있는데 정 실장은 모두 허구라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정 실장의 뇌물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 107번, 김용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공소장에 57차례 등장합니다. 이 대표와의 연관성은 향후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왼팔에 이어 오른팔까지 검찰의 사정권을 든 만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인간 사냥이라 부를 만하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다가 집단적 이성을 상실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검찰청 방문에 이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연일 엄호에 나섰습니다. 가히 인간 사냥이라 부를만 합니다. 검찰이 표적을 정해놓고 3인성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쟁점 법안 논의를 위한 정책의원총회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 수사 방어를 위한 설명회가 됐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된 책자를 의원들에게 나눠준 뒤 PPT까지 띄워 조목조목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핵심적인 검찰 주장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런 급조된 짜맞추기 수사라는 좀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팩트를 체크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에 일부 의원이 자료 공개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차원의 단일 대오 요구에 공개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왜 당이 나서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다가 길을 잃었다면서 집단적 이성 상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통제 하에서 합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 사진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고 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의 언급은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며 화력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을 품위 손상을 이유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빈곤 포르노 화보라고 막말이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과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빈곤 포르노입니까? 내년도 예산 심사와 쟁점 법안을 논의해야 할 11월 국회.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 순방 일정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작 국가 살림을 위한 국회 예산 심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난 11일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수사 중인 수사팀 부장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중립성 흔들기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측에서 수사를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수사 중립성에 대해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CCTV를 피하려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 정 실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영장 내용이 검찰의 허위 주장이라는 민주당 측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G20 정상회의 개최 이래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향해 미사일 100여 발을 퍼부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70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이웃나라 몰도바에도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한 아파트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가 쏜 미사일에 맞았습니다. 소방차가 즉각 출동했지만 거리는 아수라장입니다. Тільки чула, як бухнуло, а потім побачила дим і вибігла на балкон, а потім на те вікно дивиться, звідки йде дим. Я думала, може газ зірвався. Я ж не 러시아는 키이우 이외에도 서부 지역 리비우, 북부 지역의 지토미르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무려 100여 발의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이날은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러시아의 주 공격 목표는 에너지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이 공습으로 피해가 심각한 북부와 중부 지역은 모든 전기 공급이 차단됐고 수도 키이우도 최소 절반 이상 지역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에 연결된 이웃나라 몰도바의 전력선까지 차단돼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Деякий час знаю, що удари відключили нашу енергетику в багатьох містах нашої держави. Ми працюємо, все відновимо, все переживемо. Слава Україні! Ви молодці! 특히 러시아의 이번 대공습에서 미사일 2발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같은 날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드니프로강 서안에 이어 동안의 일부 지역에서도 행정부의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노바카호우카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 병력의 이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바카호우카는 헤르손주의 드니프로강 동안에 위치한 도시로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차지할 경우 전쟁 이후 처음으로 헤르손주에서 드니프로강을 건너게 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차 꺾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물가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 15일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0.2%, 전년 동월보다 8%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는 4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간 것으로 지난 9월 상승률은 8.4%였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2%, 전년 동월보다 5.4% 각각 오른 거로 집계됐습니다.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통상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뚜렷한 둔화세가 나타나는 것을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7.7% 상승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더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다음 달에도 둔화할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폭을 0.7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세가 둔화한 거로 나타난 데 대해 인플레이션 완화의 또 다른 지표라고 반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좋은 뉴스가 있다며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됐다는 또 다른 지표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찾아오면서 한국형 원전이 필요한 폴란드, 사우디 등과의 에너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이 사우디 원전 2기 수주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부족에 시달린 폴란드는 민간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지을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점찍었습니다. Mogę powiedzieć, że jestem przekonany w 100%, że do takiego wypracowania takiego dokumentu dojdzie. To oczywiście praca dla zarządów firm, które będą tą elektrownię budowały i będą uzgadniały wszystkie szczegóły. 1400메가와트 규모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재빨리 우리 정부와 화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경합 중인데 곧 이뤄지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이 사우디 원전 수주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활용도 균형 있게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 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를 실현 가능한 21.6%로 재설정하고 태양광과 풍력 비율을 87대 13에서 오는 2030년까지 60대 40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볏짚과 갈대 등 초본계와 미세 조류를 비롯한 해초류, 목재를 기본으로 한 목재를 원재료로 한 친환경 바이오 연료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정유와 자동차, 항공, 조선, 해운 분야에서 바이오 연료 활용을 늘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민관 합동 동맹도 발족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산유국과 비산유국 간,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간 합종 연행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채권자가 알려진 숫자의 10배 이상인 10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FTX 변호사들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100만 명 이상의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담보 후순위 채권자로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FTX는 지난 11일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 기관지나 다름없는 곳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또 지난 몇 년간 TBS는 교통방송이 아니라 고통방송이었다면서 이 지경까지 온 책임은 김어준 씨와 김 씨를 보호했던 경영진, 이들을 프로파간다로 활용해왔던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영화 방지법과 언론 독립성 보장법 등 50여 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원 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당론 채택한 것들을 뺀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해 각 상임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정 법안 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자산 효율화 흐름을 견제하기 위한 민영화 방지법,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언론 독립성 보장법 등 언론 관련 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국회선 육군사관학교의 충남 이전 문제를 두고 찬반 양측이 고성을 지르며 맞서다가 관련 토론회가 결국 파행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육사 충남 이전에 반대하는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손팻말을 든 남성들이 단상 앞에 서서 행사 진행을 막습니다. 김태흠 정신 차려! 김태흠 정신 차려! 새벽부터 상경한 충청도민들도 질세라 목소리를 높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토론회를 앞두고 이전에 반대해온 육사 총동창회 등과 유치를 희망하는 충청 지역 주민들이 충돌한 겁니다. 결사 반대와 충남 이전 모두 200여 개 손팻말이 뒤섞인 채 토론회장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격려사를 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중재에 나섰지만 이전 반대 측의 고성에 묻혔고 대한민국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육사는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토론회는 결국 파행했습니다. 육사 이전에 반대하는 측은 현재 서울 태릉의 육사 자리가 국군 성지와 같은 곳이라며 선거 때마다 이전 공약이 나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약이 아닙니다.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육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군의 뿌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성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면 충청남도는 현재 아파트에 둘러싸여 사격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육사를 논산, 계룡 등의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며 적극 유치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장관을 상대로 공개 토론도 요구했습니다. 육사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종섭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합니다. 육사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충남도는 예비역 장선 모임 등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를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은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 전 시장이 부적절한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을 만지는 등 성희롱했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다시 한번 인정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10일 밤 서울 북악산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7월 10일 00시 01분경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어 사망 이틀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혹은 일파만파 번졌지만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경찰 수사는 표류했고 피해자 A씨를 향한 2차 가해가 잇따랐습니다. A씨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6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전 시장이 늦은 시간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다는 등 주장은 모두 사실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게 인권위의 결론이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대책 마련도 권고했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일방적 진술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권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고 인권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장소와 시간 등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며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A씨가 비서 업무 특성상 불쾌감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상태에서 장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보낸 메시지로 미뤄볼 때 박 전 시장을 가해자로 볼 수 없다는 유족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피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가 반드시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족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판단한 이유의 세세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족 측과 잘 상의해서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부당한지. 다만 유족 측은 과거 소송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의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던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선 자신들의 동의가 없었다며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은 수험생 예비소집일입니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 참여해서 시험장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 과목이 본인의 선택한 것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또 수험표를 받은 뒤 수험표에 기재된 만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결과를 확인하고 격리 통지를 받으면 본인이 속한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별도의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대상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담임 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 소집에 대신 참가해서 수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700여 명 감소한 50만 8천여 명으로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수능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밴드 콜드플레이와 발표한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로 제65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지 시간 15일 그래미 어워즈 후보 발표 행사에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로 호명됐습니다. 앞서 2020년과 지난해에도 글로벌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로 각각 이 부문 후보에 올라 3년 연속 그래미 후보 지명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9도, 낮 기온은 13도로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수능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수험생들은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오늘 경기 남부와 충남 지방은 종일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방도 밤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수험생분들은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호남 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충청 남부와 영남 지방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5.9도, 청주 7.6도, 부산은 9.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3도, 대전 15도, 광주와 대구는 16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낮 동안에도 서쪽 지방은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연무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